안녕하십니까 국내 포뮬러1 팬 여러분, 대학생 친구들의 포뮬러1 수다 포뮬러톡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이번에 찾아온 그랑프리는 바로 싱가포르 그랑프리입니다. 네. 사실 싱가포르이 되게 관광지로 또 유명하잖아요. 폴씨 그렇죠. 한번 가보셨나요, 싱가포르? 언제였을까요? 중학생 때 잠깐 고등학생 때 잠깐 가봤습니다. 그 약간 이너 사자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호수 있고 아, 이런 곳인데, 맞습니다. 그 초콜릿 엄청 팔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초콜릿 많이 네, 팔죠. 맞습니다. 이번에 싱가포르에 열리는 바로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이 있는데요. 네. 뭔가 약간 고풍스러웠던 건물들 사이를 누볐던 바쿠와는 다르게 싱가포르 이 도심을 약간 배경으로 펼쳐지는 굉장히 이쁜 야간 시가지 레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야간 레이스입니다. 맞습니다. 일단 서킷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은,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은 포뮬러 1 캘린더에서 가장 드라이버들에게 두려운 서킷이기도 합니다. 이전 또 아제르바이잔도 그런 느낌 아니었나요? 그것도 굉장히 두려운 서킷이지만 이건 좀 약간 다른 느낌으로 두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네. 차량의 성능에도 큰 부담을 주지만 무엇보다 드라이버들에게 신체적으로 가장 힘든 레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약간 사고의 위험이라고 친다면은 여기는 네. 그냥 힘들어. 근데 물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사고로 이어질 그럴 확률도 굉장히 높겠지만은 그만큼 힘든다라는 거고, 네. 총 4.94km로 드라이버들은 62랩을 돌게 되고요. 네. 싱가포르 특유의 높은 기온과 습도는 이 드라이버들이 앉아있는 콕핏 내부의 온도를 50도가 넘는 사우나로 어우,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레이스를 끝내고 나면 드라이버들은 이 탈수 증세를 보이면서 거의 2kg에서 3kg가량 몸무게가 빠진다라고 해요. 와, 땀이 엄청 그만큼 많이 난다는 거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탈수는 레이스 후반부의 집중력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이번 시즌에 들어서부터 이제 저희 차량 안에 그 에어컨이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에어컨 아니고 이제 드라이버 냉각 이제 장비가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예년만큼 엄청나게 힘들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그럼에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고, 네. 사실 이전에 그 러셀 선수가 장염 증세에도 불구하고 바쿠라서 괜찮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으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리나베이 서킷은 이 랩을 돌 때마다 드라이버들에게 신체적 휴식을 허용하는 긴 직선 구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코너가 계속 나와. 스티어링 이런 느낌이고, 실제로 레이아웃을 한번 보시면은 그냥 사악합니다. 뭐가 이렇게 구불구불해? 약간 이런 느낌이 확실히 들고. 그러네요. DRS를 켤 공간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너가 19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9개의 코너인데, 사실 비슷한 길이의 몬자 서킷이 코너가 10개 정도인 것에 비하면 거의 2배 가까이라는 거고, 시속 100km 이하로 떨어지는 코너가 최소 6곳인데다가 모나코 바로 다음으로 평균 속도가 가장 낮은 서킷입니다. 그럴 법합니다. 코너가 장난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2023년에 레이아웃 변경을 통해서 코너들을 삭제를 하면서 지금 코너가 19개가 됐지, 원래는 코너가 23개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악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네. 또 재밌는 것은 서킷이 진행하면서 이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 12번 코너를 지나면 나오는 앤더슨 브릿지는 원래가 왕복 2차로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2대가 겨우 붙어서 지나갈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고, 진짜 여기에 차가 그냥 대놓고 서버린다 그러면 그냥 끝나. 그러니까 세이프티카도 이 사이를 못 달립니다. 그냥 차량이 이 중단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좀 여러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서킷이 좁은 시가지 서킷의 특성이 맞물리다 보면 이것도 역시 사고로 굉장히 흔히 이어질 수 있는 서킷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거기에 더불어서 이 사고가 아니죠. 이 사고 중에서도 화재가 자주 나는 그랑프리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높은 기온으로 인한 엔진의 열 관리 문제가 있을 뿐더러, 네. 시즌의 막바지에 배치된 캘린더 덕분에 많은 팀들이 이미 내구도가 많이 다른 엔진으로 레이스를 치르기 때문에 엔진이 터져나가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하. 게다가 이런 C가지 서킷의 좁은 도로폭과 낮은 평균 속도, 짧은 스트레이트 구간으로 인해 추월이 어려운 서킷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스트레이트 구간이 짧은 걸 조금 만회하기로 하듯 DRS 구간은 4곳이나 있는데 각각 거의 1km가 되지도 않는 스트레이트 구간들이라 큰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뭐 밟아도 금방금방 코너가 나와버리니까요. 맞습니다.
또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의 상징성이라고 한다면 이 서킷은 바로 포뮬러 1 최초로 야간 레이스가 시작한 곳입니다. 2008년에 싱가포르에서 처음 레이스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야간 레이스로 진행을 했는데 물론 이제 당연히 날씨상 밤에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더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거의 그렇죠, 죽을 듯이 그렇죠. 더우니까 했던 것이고 그래서 2008년 당시 이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이제 최초의 포뮬러 1 나이트 레이스였다라는 겁니다. 또 이 마리나베이 스트리트 서킷은 굉장히 또 재밌는 하나의 기록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현 포뮬러 1 디펜딩 챔피언 막스 베르스타펜 선수가 단 한 번도 우승해보지 못한 서킷입니다. 오? 그건 또 의외입니다. 자, 현재 포뮬러 1 캘린더 중에서 이 서킷만이 유일하게 베르스타펜 선수가 우승 경험이 없는 서킷이고요. 자, 실제로 베르스타펜 선수가 월드 챔피언이었던 2021년도부터 보자면 21년도에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코로나로 미개최, 네. 22년도에는 레드불의 팀메이트였던 페레즈 선수가 우승, 23년도에는 페라리의 사인츠 선수가 우승, 그리고 작년에는 맥라렌의 노리스 선수가 우승을 하면서 와. 이 월드 챔피언 4년을 지내는 동안 베르스타펜 선수가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에서는 단 한 번도 우승을 차지한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야, 지금 막 베르스타펜 선수 폼 오르고 있는데, 그죠? 맞습니다. 근데 물론 저희가 저번에 피트스탑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과연 이 시가지 서킷, 왜냐면 싱가포르는 약간 모나코처럼 여전히 다운포스를 높이는 세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레드불이 그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가? 사실 굉장히 서킷의 성격이 바쿠와 몬자에 비해서는 다르기 때문에 과연 레드불이 싱가포르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또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하나의 흑역사를 안고 있는데요. 2008년 이 서킷이 최초로 개장한 첫 그랑프리이자 포뮬러 1의 첫 나이트 레이스에서 벌어졌던 바로 르노의 크래시 게이트 사건이 바로 이 싱가포르 서킷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아, 르노요? 네, 맞습니다. 포뮬러 1 조금 보신 분들이라면 뭐 크래시 게이트라고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2008년 9월 28일 마리나베이 시가지 서킷에서 르노 팀이 당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의 우승을 목적으로 팀메이트인 넬슨 피케 주니어 선수에게 고의로 사고를 내어 세이프티카를 유발할 것을 지시한 사건입니다. 아, 이거 F1 영화에서 본 것 같은데요? 네, 뭐 그런 약간 F1 영화에서도 근데 그건 이제 선수의 약간 독자적인 판단 비슷한 거였고 팀의 지시가 아니었으니까 뭐 사실 영화적 허용으로 어느 정도 넘어간 부분도 그렇죠. 있긴 합니다만 네. 자, 일단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일단 당시에 르노의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텐데 네. 자, 르노는 2000년도에 베네통 레이싱을 인수해 포뮬러 1에 진출한 후에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와 함께 2005년과 2006년 드라이버 챔피언십과 컨스트럭터 챔피언십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네. 하지만 2007년에 알론소 선수가 맥라렌으로 이적하자마자 2007 시즌 동안 단 1승도 올리지 못하면서 침체를 겪었고 2008년 바로 다음에 다시 알론소가 르노로 컴백을 했지만 여전히 침체를 겪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에 르노의 팀 감독이 현재 알핀의 수석 고문인 플라비오 브리아토레 이분입니다. 자, 네. 당시 르노는 엔진까지 직접 공급을 하는 팩토리 팀이었는데 성적이 이렇게 추락해버리니까 뭐 르노가 포뮬러 1 사업을 곧 접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항상 돌고 네. 팀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좀 성적에 대한 압박이 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2008년 싱가포르 레이스에서 이 계획이 실현이 되는데 지금의 레이아웃에서 삭제된 그 코너들이 있는 그쪽이 그 원래 시케인이 있었던 곳인데 네. 이곳이 이 마리나베이 호텔을 바라보는 거대한 관중석이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관중석이 있기 때문에 크레인이 대기를 할 수가 없어서 만약에 이곳에서 사고가 난다면 무조건 세이프티카가 발동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았고 네. 2008년 당시 규정으로는 세이프티카가 나온 상황에서의 타이어 교체는 규정 위반이었어. 아. 그래서 르노의 계획은 알론소가 피트스탑을 하자마자 바로 그 관중석 구간에서 넬슨 피케가 사고를 내서 세이프티카를 발동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뭐가 그렇게 이득이냐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이게 왜 이득이냐 하면은 2008년 당시에는 재급유가 가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전략이 뭐였냐면 네. 상위 그리드의 선수들은 맨 처음에 조금 소프트 컴파운드로 시작한 다음에 연료도 적게 넣어서 충분한 간격을 벌린 뒤에 이제 레이스 후반부에 이 간격을 제대로 써가지고 피트인을 해서 하는 전략을 썼었고 네. 반대로 하위 그리드에 있는 선수들은 연료를 많이 넣고 하드로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연료량까지 좀 변수가 들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2008년 싱가포르 그랑프리 당시 알론소 선수는 15그리드에서 출발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12랩이라는 굉장히 이른 타이밍에 피트스탑을 합니다.
네. 그리고 14랩째 넬슨 피케 주니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중석 부분에서 사고를 내게 되었고, 사고 소식을 들은 드라이버들은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에 얼른 피트로 들어가기 위해서 서둥지둥 됐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세이프티카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선두 차량이 다시 그 피트 스테이트를 지나갈 때 그때 차량이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세이프티카가. 네. 근데 이제 당시 규정으로는 세이프티카가 출발하기 전까지는 들어와도 괜찮았어. 그러니까 세이프티카가 나오기 전에 얼른 피트인을 하려고 막 이러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네. 이때 니코 로즈버그 선수는 세이프티카가 나온 뒤 피트스탑을 했다라는 이유로 페널티를 받았고, 네. 다른 선수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자기네들은 연료를 적게 넣고 시작을 했잖아, 앞에 있는 선수들은.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트스탑을 했을 때 그 시간이 늘어납니다. 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네들은 나중에 그 연료를 치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아, 네. 타이어만 바꿨다고 땡이 아닌 거야. 근데 반대로 뒤에 오는 선수들은 대신 피트스탑을 할 때 빠르긴 하겠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연료를 많이 넣고 시작을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알론소 선수는 맨 처음에 피트스탑을 먼저 해가지고 알론소 선수가 저기 22쯤 이렇게 막 떨어졌어. 네. 근데 세이프티카가 나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 간격이 다 좁혀져. 아. 그래서 차량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는 그 상황인데 상위 차들이 그때 피트 스탑을 해버리면은 맨 처음에 알론소 선수가 했던 것보다 어때? 연료를 더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알론소 선수가 시간의 손해를 본 거는 그 세이프티카로 인해서 그 간격이 전부 다 좁혀지면서 완전 상쇄가 돼버리고, 네. 상위 그리드에서 출발했던 선수들은 연료를 넣으면서 피트 스탑 시간을 많이 소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알론소 선수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야, 이거 상당히 좀 야같긴 하지만, 나쁜 말로 야같긴 그러니까 하지만 머리는 잘 썼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2008년 첫 번째 싱가포르 레이스에서 바로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가 그때 2008 시즌 르노의 첫 승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해프닝인 줄 알았습니다. 네. 사실 그 넬슨 피케 주니어 선수도 레이스가 끝난 뒤에 내가 실수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내가 실수했다 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네, 그러니까 물론입니다. 말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후 넬슨 피케 주니어 선수가 2008년에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에 르노와의 재계약에 성공을 했어요. 근데 네. 약간의 입마금 차원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2009년에 가서도 너무 부진을 한 거야. 그러니까 2009년에 가가지고 르노가 바로 2009년 시즌 중반에 넬슨 피케 주니어 선수를 방출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넬슨 피케 주니어 선수가 자신의 자서전에서 2008년에 싱가포르 사고는 팀의 지시였음을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출 당하자마자 그냥 책에다가 쓴 거야. 에라이드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게 어느 수준이었냐면 네. 플라비오 브리아토레가 지도를 펼쳐놓고 딱 그 지점에서 사고를 일으켜라 하면서 지도를 가리키는 수준으로 정확한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고, 야. 이것으로 인해서 브리아토레는 포뮬러 1에서 영구 제명되게 되었으나, 사실 지금 알핀에 계신 걸로 해도 볼 수 있듯이 네. 절차상의 문제와 이 포뮬러 1 회장과의 이해상충을 이유로 프랑스 법원이 브리아토레의 손에 들어주며 징계는 무효화가 되었고, 이후 브리아토레는 3년 활동 정지를 수락하는 형태로 포뮬러 1과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끝난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알핀에 아직 잘 계시죠. 잘 계시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득을 봤던 페르난도 알론소 선수는 수사 결과 이러한 정황을 전혀 몰랐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네. 브리아토레가 피트인을 하라고 라디오 교신을 했을 때 왜 지금 들어가지?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문점을 표시를 했었고, 레이스 전날 퀄리파잉을 망쳤어요. 사실 알론소 선수가 15그리드에서 출발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인터뷰를 하자마자 굉장히 일찍 퇴근해버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보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자신의 우승을 위해서 팀이 이렇게 조작을 하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라고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뭐 완벽한 조작을 위한 알론소의 연기였을 수도 있으며 네. 그 시대에 뭐 전화가 없던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알론소 선수가 일찍 퇴근을 하든 말든 뭐 브리아토 쪽에서 문자를 보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때부터 포뮬러 1을 보시는 정말 올드 팬분들 중에서는 이제 알론소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 지금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알론소 선수를 조작소라고 부르는 별명이 한때 유행을 하기도 했었다. 2010년대 초반에는. 조작소 귀엽네요. 조작소, 그렇다는 거고. 근데 뭐 지금은 굉장히 많이 희석된 뭐 그런 어쨌든 포뮬러 1에 굉장히 큰 흑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2024년 작년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살펴보자면, 네. 굉장히 사실 작년 싱가포르 그랑프리도 굉장히 페라리에게 좀 악몽 같은 그런 레이스였는데요. 네. Q3의
시작하자마자 사인츠 선수가 사고로 인해서 리타이어를 하면서 10그리드가 확정이 되었고 아이고. 르클레르 선수는 트랙 리밋 위반으로 랩타임이 삭제가 되면서 9그리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Q3에 진출을 해놓고서 9그리드, 10그리드라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받아들였었고 퀄리파잉에서 아이고. 되게 재밌었던 거는 이때 당시에 하스에 있었던 니코 헐켄베르크 선수가 6그리드에서 출발했었습니다. 오. 이런 일도 오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이런 일도 있었고 실제로 레이스가 끝났을 때는 랜도 노리스 우승, 2위가 베르스타펜, 3위가 피아스트리, 4위가 러셀, 5위 르클레르, 6위 해밀턴, 뭐 사인츠, 알론소, 헐켄베르크, 페레즈 이렇게 가면서 이제 헐켄베르크 선수도 뭐 어쨌든 굉장히 하스 차량이 작년에도 뭐 성능 면에서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순위를 잘 지켰고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점은 뭐 레이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게 흘러갔는데 2008년 그 크래시 게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작년 시즌까지 이 매번 항상 이 물론 중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레이스가 중단되었을 때는 아예 레이스가 없었으니까 레이스를 했으면 네. 항상 세이프티카가 나왔어. 그러니까 싱가포르 그랑프리는 세이프티카가 발동 확률 100%의 레이스였는데 작년이 싱가포르 그랑프리 최초로 세이프티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레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세이프티카가 어떤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거는 사족이지만 왜 이렇게 익숙한가 했더니 카트라이더에 제가 즐겨하던 게임에 이 서킷이 있나요? 네, 싱가포르 서킷이 심지어 제가 그때 할 때만 해도 물론 옛날 게임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 살아있던 지금은 삭제된 시케인이 그대로 다 있었습니다. 그때 그죠, 있을 수 있죠. 2008년 뭐 그때쯤에 이제 생겼으니까 뭐 만약에 게임을 뭐 2010년대 초반쯤에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렇죠. 다 이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또 상징적인 서킷이네요. 뭐 이제 그 카트라이더에 들어있다라는 걸로 굉장히 상징적이다. 물론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를 맞는 팀들 상황을 보자면 일단은 뭐 저희가 피트스탑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2위 싸움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페라리 그리고 메르세데스, 레드불 중 이 상승 모멘텀을 어떻게 잘 가지고서 2위 싸움에 누가 뛰어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요. 네. 당연히 베르스타펜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이 서킷에서의 우승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 직전에 2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레드불 차량의 성능에 대해서 의구심이 좀 있죠. 과연 이런 고 다운퍼스 서킷에서도 얼마나 이 향상된 좀 능력을 보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좀 있겠고, 네. 이거 좀 하위권 팀들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카이나를 갈 것 같은데, 뭐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직전에 사인츠 선수의 포디움으로 인해서 정말 좋은 그런 주말을 맞이를 했었고, 네. 그 외에 뭐 에스턴 마틴, 자우버, 하스 이런 데들은 아예 그냥 저번 레이스에서 포인트를 못 땄으니까 또 굉장히 또 반등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입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뷰포인트를 뽑기 전에 거의 다 이야기를 해드린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일단 베르스타펜 선수를 좀 꼽겠습니다. 베르스타펜 선수가 물론 당연히 레드불 자체로도 볼 수도 있겠지만, 네. 베르스타펜 선수가 지금 현지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그러니까 어쩌면 드라이버 챔피언십 경쟁에 다시 뛰어들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또 해요. 네, 지금 그러니까 라운드가 몇 개 남았죠? 라운드가 이제 이것까지 합해가지고 7개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선수랑 노리스 선수가 좀 계속해서 실수를 해주고 가끔 리타이어를 해주고 그러고, 그런 와중에 베르스타펜 선수가 계속 또 이런 퍼포먼스를 해준다면 또 불가능한 격차는 아니긴 합니다. 지금 맥라렌의 지금 1위인 피아스트리 선수와 69포인트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69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고, 특히나 이제 레드불이 어쨌든 이런 서킷의 이 성향이 굉장히 많이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지 좀 볼 수 있겠고, 네. 당연히 두 번째는 이제 2위 싸움, 과연 페라리와 이제 메르세데스 그리고 레드불 이 얘네들이 엮여 있나 그런 것들을 같이 볼 수 있겠고, 네. 세 번째로 보자면은 이제 뭐 저는 사실 뭐 맥라렌을 꼽을까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이번엔 세이프티카를 꼽겠습니다. 맥라렌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피아스트리 선수가 저번에 삐끗들을 하기도 했지만 그 기회를 노리스 선수가 제대로 좀 이제 살리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피아스트리 선수가 리타이어를 선랩에 해버리면서 거기서 따라가는 만큼 정말 포인트를 벌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좀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물론 팀의 실책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뭐 피아스트리 선수가 앞으로 남은 레이스 동안 그렇게 막 엄청나게 죽술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여태까지 해온 그 그쵸. 항상성을 보면요. 그쵸. 사실 뭐 저번이 굉장히 실수였던 것이지 이게 네. 뭐 원체 좀 기복이 있는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챔피언십은 여전히 뭐 베르스타펜 선수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뭐 시즌이 끝났을 땐 결국
이제 피아스트리 선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 거기도 사실 볼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과연 이 싱가포르 그랑프리에서 어떻게 또 세이프티카가 나와서 어떤 변수를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해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싱가포르 그랑프리에 대해서 마련한 이야기는 이렇게 좀 짧게 끝내보도록 하겠고 네. 오늘은 폴씨의 폴리지 타임 뭐가 있나요? 오늘의 폴리시 타임. 네. 항상 그 타이어가 조금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타이어가 굉장히 궁금하다. 네. 타이어가 저희가 이 영상으로 보면은 슬로우 모션 부분이 가끔씩 나오는데 막 타이어가 일그러지면서 달리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바닥을 잡듯이 하면서 가죠. 네, 찌그러진다고 할까요? 바닥이랑 그쵸. 부딪히면서. 네. 그게 재질이 뭘까 하니 합성 고무와 천연 고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타이어라고 하고요. 네. 네, 비유를 해드리자면은 소프트 타이어는 지우개 정도라고 합니다. 저희 소프트 그 타이어는 부드러운 굉장히 지우개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잠자리 그려져 있고 막 그러는 잠자리 지우개 정도고 미디엄 타이어는 저희 그 단화 밑창 정도의 느낌이라고 합니다. 네. 그것마저도 저희 일반 승용 차량과는 훨씬 더 무르다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하드 타이어는 고무망치, 그 현장에서 쓰는 고무망치 정도라고 합니다. 고무망치. 네. 사실 그거 되게 딱딱한데. 그렇죠. 말이 그만큼- 고무망치지 이게 뭐 눌러도 거의 들어가지 않는 수준이거든요. 완전 그쵸. 그 밀도가 높은 고무라 가지고. 그쵸. 근데 이제 온도가 또 달궈지잖아요, 트랙에서는. 네. 달궈진 이후로는 약간 그 합성 고무인 만큼 약간 끈적끈적하게 좀 포스트잇에서 스카치 테이프 정도의 그 스티키함이 된 상태로 바닥에 거의 딱 달라붙어서 달리듯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 오늘은 그러면 그런 약간 고무의 경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어가 실제로 끈적해지게 되어 있다. 그렇죠. 굉장히 끈적끈적하죠. 네.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사실 그래서 그만큼 또 러버가 쌓인다는 게 실제로 진짜 그 타이어의 러버들이 정말 그 밑에 이렇게 아스팔트 구멍 사이사이를 메꾸듯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일어나는 게 실제 트랙 레볼루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지우개 똥들이 모여서 진짜 그 지층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습니다. 오늘 폴리지 타임은 또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모든 코너들이 다 끝났으니까 저희는 네. 이번 싱가포르 그랑프리가 끝난 뒤에 리뷰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이번에 추석입니다. 그죠? 다들 그렇죠. 해피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명절 새해 복은 아니고요. 네. 추석 명절이라고 복 하면 그냥 많으시기- 이게 자동적으로 나와버려. 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아, 가위 보내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